아이고, 저것 좀 보게나. 이게 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라냐? 세상에, 내 살다 새색시 가마 앞에 환자가 실린 들것이 앞에 있는 건 머리털 나고 처음 보네. 저기 누워있는 게 신부 애미라며? 아니, 아무리 효녀라고 소문이 났어도 그렇지. 시집 가는 길에 병든 애미를 저렇게 대놓고 끌고 오다니? 저 집 시어머니 성깔에 집안이 아주 쑥대밭이 되겠구먼. 버들골 마을 어귀 우물가에 모여있던 안악들이며 길 가던 장정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저마다 한마디씩 내뱉었습니다. 따스한 봄볕 아래 꽃이 피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건만 마을을 가로지르는 혼례 행렬에는 축복 대신 웅성거리는 우려와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화사한 다홍치마를 입고 가마 안에 앉은 신부 서리의 귀에도 그 가시 돋친 말들이 낱낱이 박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앞에 놓인 어머니의 약사발을 담은 보따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가마 뒤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기침 소리가 서리의 가슴을 후벼 팠으나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결연한 표정으로 앞을 향했습니다. 신부의 눈물을 삼켜야 하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 비범한 혼례의 시작은 버들골 끝자락,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에서 이름난 효녀 서리와 중병으로 몸져 누운 그녀의 어머니 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홀로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삭바느질과 산나물 채취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녀의 고운 손은 독한 약초 물에 절어 항상 검게 물들어 있었고 남들 다 입는 비단 옷 한 벌 탐내지 않은 채 오로지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는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런 서리의 헌신적인 모습에 마음을 빼앗긴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이웃마을의 부지런한 일꾼 용식이었습니다. 용식은 장날마다 시장 모퉁이에서 약초를 파는 서리의 맑은 눈망울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는 수개월 동안 서리의 집 마당에 장작을 몰래 가져다 놓기도 하고 힘든 바치를 거들어주며 지극정성으로 구애했습니다. 마침내 용식이 혼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서리는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식 오라버니, 저는 혼인할 수 없는 몸입니다. 이토록 병든 어머니를 홀로 두고 어찌 저만 편안한 길을 가겠습니까? 제가 없으면 저희 어머니는 당장 내일의 끼니조차 잊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자 용식은 서리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낭자, 내 그 마음 다 알고 있소. 내가 장모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겠소. 내가 남들보다 2배로 일해서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사오고 약재도 끊이지 않게 하겠소. 그 뜨거운 약속에 서리의 어머니 김씨는 밤마다 딸의 방을 보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자신이라는 짐 때문에 꽃다운 딸의 청춘이 저물어가는 것이 천추의 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씨는 서리를 불러 앉히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서리야, 저토록 진심인데 내 걱정은 말고 시집을 가거라. 내 너의 시집에 잠시만 몸을 추스리고 나아지면 그때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는데 내가 딱 기운 차릴 때까지만 잠시 신세를 지마. 어머니 김씨는 서리의 혼례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서리를 설득시켰습니다. 서리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권유와 용식의 끝없는 구애에 서리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이 나으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겠다는 가슴 시린 약속을 전제로 한 파격적인 혼인이 결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용식의 집안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외아들을 애지중지 키워온 용식의 어머니 최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마당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놈아, 내가 귀신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어디 데려올 사람이 없어서 병든 사돈을 집안에 들이느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최 씨는 젊은 시절 남편의 외도와 혹독한 시집살이로 마음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며느리는 고사하고 병수발 들어야 할 사돈까지 데려오겠다는 아들의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용식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사흘 밤낮을 굶으며 버텼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결국 최 씨는 매서운 조건을 걸어 혼인을 승낙했습니다. 좋다. 정 그리하고 싶다면 해라. 대신 내 처가 노인네는 안방 근처에도 못 오게 할 것이며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지체 없이 당장 내보내는 조건이다. 그 방은 저기 뒷방 먼지 구덩이로 정할 것이니 토 달지 마라. 드디어 혼례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가마가 시댁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마당 한가운데에 팔짱을 끼고 서서 싸늘한 표정으로 행렬을 맞이했습니다. 서리가 가마에서 내려 정중히 절을 올렸으나 최 씨는 며느리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뒤따라온 들것 위의 사돈을 힐끗 보며 혀를 찼습니다. 혼수 대신 병자를 데리고 오다니. 내 평생 이런 망측한 구경은 처음이다. 새아가, 내 말 똑똑히 들어라. 내 애미는 저기 문간 옆에 붙은 작은 뒷방으로 가거라. 내 허락 없이는 앞마당에 발도 들이지 말 것이며 용식이와 약속했듯 병이 나으면 지체 없이 짐을 싸야 할 것이다. 서리는 힘겹게 어머니를 들쳐 업고 어둡고 습한 뒷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어머니의 폐부를 찌르는 듯했고 방 안에서는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김 씨는 딸의 소매를 잡으며 연신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고생이구나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서리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으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밖에서는 시어머니 최 씨의 날선 타박 소리가 들려왔고 큰 소리쳤던 남편 용식은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마당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의 첫날 밤,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의 노여움 섞인 한숨이 담을 넘었고 뒷방에서는 어머니의 억눌린 기침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서리는 창밖에 시린 달빛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병환을 고쳐 반드시 다시 친정으로 모셔다 드리는 그날까지 어떤 수모도 견뎌내겠노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얼음장 같은 시어머니의 마음과 현실의 고단함은 서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갑게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좁은 뒷방에서 시작된 기묘하고도 위태로운 동거는 버들골의 적막한 밤 공기 속에 그렇게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허리를 휘감고 있는 버들골의 첫 딸기 올기도 전이었습니다. 시댁에서의 첫날 밤을 보낸 서리는 남편 용식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남의 집에서의 첫 잠자리가 편할 리 없었지만 그보다 더 서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 것은 어제 저녁 문간 옆 뒷방으로 업어다 모신 어머니의 아니었습니다. 서리는 소리나지 않게 방문을 열고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이슬 맺힌 흙바닥은 버선코를 적셨으나 서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가마솥에 물을 채우고 친정에서부터 소중히 챙겨온 어머니의 약재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말린 도라지와 맹문동, 그리고 산에서 직접 캐온 약초들이 솥 안에서 끓기 시작하자 쌉싸름하고도 구수한 냄새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서리는 불 앞에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시어머니 최 씨가 내뱉었던 차가운 말들이 불꽃 사이로 아른거리는 듯했습니다. 병이 나으면 지체 없이 떠나야 할 것이다. 그 말은 서리에게는 약속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서리는 끓어오르는 약탕기를 보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반드시 어머니를 일으켜 세워보란 듯이 친정으로 모셔다 드리고 시어머니에게도 당당한 며느리로 인정받겠다는 다짐을 수만 번도 더 되새겼습니다. 약이 어느 정도 다려질 무렵 서리는 약사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마당 구석의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둡고 좁은 방 안에서는 어머니 김 씨가 벽을 짚고 앉아 억지로 기침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혹여 자신의 기침 소리가 안방까지 들려 사돈의 잠을 깨울까봐 김 씨는 이불자락을 입에 문 채 온몸을 떨고 있었지요. 서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 씨는 화들짝 놀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리야, 어찌 벌써 일어났느냐. 새 신부가 시어머니보다 늦게까지 잠을 자야 예쁨을 받을 터인데 나 때문에 이 새벽부터 고생이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야윈 손을 마주 잡은 서리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리는 어머니의 등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시어머니께는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이 약부터 드세요. 어서 기운을 차리셔야 약속대로 우리 옛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김 씨는 딸의 마음을 알기에 쓴 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약 냄새는 서리의 바람과는 달리 담을 넘어 시어머니 최 씨의 콧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안방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최 씨가 부스싼 머리를 한 채 마루로 나왔습니다. 최 씨의 얼굴은 이미 잔뜩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벌써부터 온 집안에 약 냄새를 풍기는 게냐? 여기가 집인지 약방인지 분간이 안 가는구나. 내 어제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숨소리도 죽이고 지내라고. 최 씨의 날 선 호통에 서리는 급히 뒷방에서 나와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일찍 깨워드려 송구합니다. 어머니 병환이 깊어 서둘러 약을 다리느라 그랬습니다. 얼른 환기하고 아침상 올리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최 씨는 콧방귀를 뀌며 서리를 쏘아보았습니다. 최 씨는 평생 남편의 정을 받지 못하고 홀로 아들을 키워오며 가슴속에 우라가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용식이 귀하게 모셔온 며느리가 예쁠 리 없었고 더군다나 짐덩어리 같은 사돈까지 데리고 왔으니 그 심술은 극에 달해 있었지요. 최 씨는 부엌으로 걸어가 가마솥 뚜껑을 열어보더니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밥물도 못 맞추는 게 무슨 며느리라고. 쌀 귀한 줄 모르고 물을 이렇게 한강처럼 부어놓다니. 내 친정에서는 살림을 그렇게 가르치더냐? 내 아들 용식이가 이런 꼴을 보려고 너를 데려온 줄 아느냐? 그때 방 안에서 부스스하게 일어난 용식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용식은 어머니의 호통과 아내의 난처한 기색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장모님을 평생 모시겠다고 큰 소리쳤던 기세는 어디 가고 서슬퍼런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아내의 편을 들지도 못하고 그저 헛기침만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첫날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서리가 손재주가 좋으니 금방 익힐 겁니다. 그러니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용식의 어설픈 두두는 오히려 최 씨의 화를 돋웠습니다. 최 씨는 용식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몰아붙였습니다. 내 놈이 문제다. 어디서 병든 것들을 집안에 들여서 내 속을 뒤집어 놓느냐. 저기 뒷방에서 들려오는 저 기분 나쁜 기침 소리를 들어라. 저게 사람 사는 집 소리냐, 초상집 소리냐. 안방과 마당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뒷방에서 듣고 있던 김 씨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없었더라면 딸은 사랑받는 며느리로 행복했을 텐데 자신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남편에게 짐이 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씨는 좁은 방 한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서리는 묵묵히 쌀을 씻고 국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온갖 타박이 뒤통수에 꽂혔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어머니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요. 그녀는 정갈하게 차려낸 밥상을 안방으로 들여놓으며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밥맛이 없으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드십시오. 어머님 기력이 좋아야 저도 마음 편히 집안일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어머님 좋아하시는 나물 반찬도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가 내민 수저를 낚아채듯 들었지만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과 며느리의 차분한 태도에 더는 크게 소리 지를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에도 서리의 일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산더미처럼 쌓인 빨랫감을 들고 시냇가로 향했습니다. 빨래를 두드리는 방망이 소리가 버들골 골짜기에 울려 퍼질 때마다 서리의 가슴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과 시대, 생활에 대한 중압감이 번갈아 가며 쌓였습니다. 시냇물은 차가웠지만 서리의 손마디에 맺힌 땀방울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 사이 용식은 밭으로 나갔고 집안에는 최 씨와 뒷방의 김 씨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일부러 뒷방 근처를 지나며 빗자루질을 세게 하거나 물을 뿌리며 자신의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김 씨는 그럴 때마다 숨을 죽이며 방 한쪽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좁고 습한 뒷방의 벽장 안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그곳에 모셔진 어머니의 삶은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해는 어느덧 중천에 떴지만 시댁 마당에는 여전히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빨래 바구니를 이고 돌아오며 대문 너머 보이는 낡은 뒷방의 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딸의 고생을 염려하며 차마 문도 열지 못하는 어머니의 서글픈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사랑 하나로 시작된 이 기묘한 동거는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지만 그 앞날은 버들골 뒷산의 험한 고갯길보다 더 가파르게 느껴졌습니다. 서리는 대문 문턱을 넘으며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눈물보다 지혜가 한숨보다 정성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총과 어머니의 깊은 병환, 그리고 흔들리는 남편의 마음 사이에서 서리는 오직 자신의 두 손에 의지해 이 집안의 기둥을 세워야 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서늘했지만 서리의 등 뒤로 내리쬐는 오후의 햇살은 아주 조금씩 뒷방의 어두운 창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버들골의 산자락에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던 봄날도 잠시, 계절은 어느덧 무더운 기운을 머금은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리의 시댁 마당에는 계절의 생동감 대신 무겁고 눅눅한 긴장감이 안개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겨우 석 달째, 처음에 뜨거웠던 약속은 일상의 소소한 불편함과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눈총 아래서 조금씩 빛이 발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남편 용식의 태도였습니다. 처음 서리에게 반해 장모님을 평생 모시겠노라 장담하던 그 기계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퇴근하고 돌아와도 장모가 머무는 뒷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서 쟁기질을 하고 돌아온 용식에게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또 다른 고역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엌에서는 시어머니의 타박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집안 구석구석에는 친정어머니 김 씨를 위해 다리는 약초의 씁쓸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리고 돌아온 용식은 밥상머리에서 결국 참았던 불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진한 약 냄새에 미간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탁 내려놓은 것입니다. 설이, 도대체 이 냄새는 언제쯤 가시는 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온 집안 식구 옷에 이 약 냄새가 배어서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 집을 약방인 줄 알 정도요. 게다가 밤새 뒷방에서 들리는 그 기침 소리 때문에 도저히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으니 내 몸이 축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단 말이오. 서리는 밥을 뜨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지만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송구합니다. 어머니 병환이 깊어 약을 걸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밤 기침은 제가 최대한 수건으로 입을 막아드리라 이르고 환기도 더 자주 시키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용식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어머니 최 씨는 이때다 싶어 젓가락질을 멈추고 혀를 찼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사내 놈이 여자에 홀려 제 앞가림도 못하더니 이제야 제정신이 드는 게지. 얘야, 내 장모는 도대체 언제쯤 저 방에서 나가는 거냐? 병이 나으면 돌아가겠다더니 나아지기는커녕 매일같이 약값만 축내고 있으니 우리 집 거덜나는 건 시간 문제 아니냐? 최 씨의 매서운 목소리는 마당을 지나 뒷방 문 앞까지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안에서 벽에 기대어 앉아 있던 김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품을 느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잠시 머물기로 했던 결심이 이제는 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된 것 같아 김 씨는 차라리 숨을 쉬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녀는 행여나 기침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낡은 이불자락을 입에 넣고 옥죄며 온몸으로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서리는 부엌대기처럼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을 피하기 위해 남들보다 2배로 바치를 하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어머니의 약값을 충당하고 시댁 살림에 보태려 했지만 최 씨의 눈에는 그저 건방진 행동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유세를 떤다고 해서 내 애미가 우리 집 식구가 되는 줄 아느냐? 너는 우리 집 며느리지 친정 수발들러 온 계집이 아니란 말이다. 저 뒷방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 짐이나 가둬두는 곳이야. 내 애미는 저기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말라 해라. 내 집 마당에 병자의 기운이 퍼지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 최 씨의 모진 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서리는 묵묵히 마당을 쓸고 빨래를 두드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특히 남편 용식의 태도, 변화는 그녀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마주치기만 해도 웃어주던 남편이 이제는 자신의 눈길을 피하고 장모의 안부조차 묻지 않는 모습에서 서리는 거대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용식이 밭을 나가지 못해 마루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뒷방에서 참다 못한 김 씨의 발작적인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용식은 귀를 막으며 거칠게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기침 소리. 사람 미치게 만드는구먼. 여보, 도대체 언제까지 저 노인네를 저 방에 둬야 하는 거요? 처음 약속대로 이제 그만 친정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게 어떻겠소? 병이 나을 기미가 안 보이는데. 여기서 죽기라도 하면 우리 집은 어떡하란 말이오. 그 말은 서리의 마지막 인내심을 건드렸습니다. 서리는 들고 있던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그게 진심이십니까? 저를 데려오려고 장모님을 평생 모시겠다. 큰 소리 치시던 그 기계는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갈 곳이 없어서 여기 계신 줄 아십니까? 서방님의 약속을 믿고 제 마음을 다 주어 이곳에 온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셔야겠습니까? 용식은 아내의 당당하고도 슬픈 눈빛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최 씨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보니 저 며느리가 아주 호랑이였네. 시어미 앞에서 서방한테 대드는 꼴 좀 보게나. 저 병든 애미가 뒤에서 무슨 바람을 넣었길래 저렇게 기세등등한 게야? 당장 들어가서 저 노인네 짐 싸게 해라. 내 집에서 이런 꼴 못 본다. 최 씨가 빗자루를 들고 뒷방으로 가려 하자 서리는 최 씨의 앞을 가로막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어머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저 방에서 숨소리도 죽이며 지내시는 분입니다. 제발 이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밤낮으로 더 일해서 어머님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서리의 눈물 섞인 애원에 최 씨는 씩씩거리며 빗자루를 내던졌습니다. 용식은 차마 아내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마당에는 빗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뒷방 안에서 이 광경을 소리로만 듣고 있던 김 씨는 자신의 야윈 손등을 이빨로 물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딸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그녀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어둠이 깔리자 서리는 정성껏 달인 약사발을 들고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습기로 가득했고 등잔불조차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그림자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서리는 약사발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서방님과 시어머님 말씀은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세요. 제가 꼭 어머니 건강하게 해서 우리 버들골 옛집으로 돌아가게 해드릴게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저를 믿고 견뎌주세요. 김 씨는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설희야, 내가 너의 짐이구나. 내가 없어야 내가 저 사람들 사이에서 꽃처럼 필 텐데. 내가 너의 뿌리를 갉아먹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두 여인은 어두운 뒷방에서 서로를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최 씨의 높은 목소리와 용식의 짜증 섞인 대화가 문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시댁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 가장 낮은 곳인 뒷방에 갇힌 두 모녀의 삶은
초여름의 습기보다 더 눅눅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리는 밤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뒷마당 우물가에 앉아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에 가린 달빛은 희미했지만 서리의 눈빛은 점차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울고 견디는 것만으로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다친 마음을 열고 남편의 흔들리는 약속을 다시 세울 방법. 그것은 오로지 자신만의 지혜와 끈기에 달려 있음을 서리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새벽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서리는 더 이상 몸을 떨지 않았습니다. 장마가 오려는지 하늘은 며칠째 찌푸린 얼굴로 습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버들골 마을의 다른 집들은 저녁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서리의 시댁 마당에는 비릿한 긴장감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의 구박은 이제 은밀한 눈총을 넘어 노골적인 전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사돈인 김 씨가 머무는 뒷방을 마치 이 집안의 부정을 타게 하는 구덩이처럼 여겼고 그 화풀이는 고스란히 며느리 서리에게 쏟아졌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최 씨는 부엌으로 들어와 서리가 정성껏 차려놓은 밥상을 훑어보더니 대뜸 숟가락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 먹으라고 차린 상이냐? 쌀 귀한 줄 모르고 밥은 고들고들하게 지어놓고 나물은 간도 맞지 않으니 내 입이 무슨 지옥인 줄 아느냐. 서리는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다 말고 급히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간이 맞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묻혀 올리겠습니다.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노여움? 내가 지금 노여움만 타게 생겼느냐. 너는 내 아들 용식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친정애미 약해다. 나르느라 정작 시어머니 공양은 뒷전인 개지. 저 뒷방 노인네는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왜 아직도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게냐? 우리 집안 기운 다 빨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게야. 최 씨의 목소리는 마루를 울리고 뒷방 문턱을 넘어 김 씨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뒷방에 누워있던 김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가슴을 쥐어짜는 해수병의 기침을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기침이 터져나올 때마다 입을 이불에 파묻고 온몸을 떨었지만 뼈마디가 저려오는 풍습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윽하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병든 몸뚱이가 원망스러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최 씨의 심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리에게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거리를 매일같이 던져주었습니다. 마을 끝 시냇가에 가서 산더미 같은 이불, 빨래를 해오라 시키고는 서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뒷방의 문을 벌컥 열어젖히곤 했습니다. 사돈, 정신 차리시오. 내 아들이 저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당신 약값 대느라 허리가 휘는데 양심이 있으면 이제 그만 일어나서 제 발로 나가야 하지 않겠소. 우리 서리가 저렇게 고생하는 게 다 당신 때문인 걸 왜 모르냐 말이오. 김 씨는 최 씨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사돈 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약속대로 바로 떠나겠습니다. 제발 우리 서리만은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김 씨의 애처로운 호소에도 최 씨는 콧방귀를 뀌며 방 안가득 배어있는 양 냄새에 침을 뱉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서리가 빨래를 마치고 돌아오면 최 씨는 마당 한복판에 서서 서리의 옷에 묻은 물기를 보고도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물난리가 난 것 같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서리의 고단함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소외감에서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남편 용식은 이제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서리의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방 안에서 시어머니와 아들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왔지만 서리는 그 자리에 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 앉아 식어버린 밥덩이를 물에 말아 몇 숟가락 뜨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특히 장마가 시작되면서 뒷방의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낡은 지붕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고 방 안은 곰팡이 냄새와 습기로 가득 찼습니다. 김 씨의 풍습은 날씨가 굳어지자 더욱 심해져 다리가 코끼리처럼 부어올라 한 걸음도 떼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밤마다 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르는 서리의 손끝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시죠? 제가 내일은 장터에 나가서 좀 더 강한 약재를 구해올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설이야. 그냥 나를 저기 뒷산에 버리고 가렴. 너라도 살아야지. 시어머니 눈총에 내 서방 외면까지 받아가며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설이는 어머니의 입을 가로막으며 도리질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가 계셔야 저도 이 집에서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꼭 어머니 일으켜 세울게요. 두고 보세요. 설이는 다음 날부터 지혜를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시어머니와 맞서기보다는 자신이 이 집안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잠을 줄여가며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비단 옷들을 몰래 가져와 해진 곳을 감쪽같이 수선하고 최 씨의 거친 손마디에 바를 수 있는 약초 기름을 정성껏 만들어 방 앞에 두었습니다. 또한 용식이 좋아하는 제철 나물들을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채취해와 식탁을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유세를 떠는구나라며 더 날카로운 칼날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은 설이가 사온 돼지고기를 보고 병든 애미 먹이려고 내 아들 돈을 함부로 쓰는구나라며 고기 그릇을 마당으로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고기를 주워 담으며 설이는 처음으로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이 불합리한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뒷방의 천장에서 빗물이 김 씨의 얼굴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김 씨는 신음하며 몸을 뒤척였지만 부어오른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설이는 빗속으로 나가 사다리를 놓고 지붕 위에 올라가 집더미를 얹었습니다. 온몸이 진흙탕이 되고 빗물에 젖었지만 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방 안에서 지켜보던 용식은 차마 문을 열어 도와주지 못한 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용식 역시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괴물처럼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이는 젖은 몸으로 부엌에 들어와 불을 지폈습니다. 어머니의 해수병을 가라앉힐 약을 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약탕기에서 올라오는 하얀 김이 설이의 눈물을 가려주었습니다. 설이는 약을 다리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석 달 만에 몰라보게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안방에서 설이가 부엌에서 내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모질게 굴어도 흐트러짐 없이 제 할 일을 다 하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 챙기는 며느리의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조금씩 일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살아온 고집이 그 싹을 눌러버렸습니다. 최 씨는 애써 잠을 청하며 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뒷방에서는 김 씨가 딸이 고쳐준 지붕 덕분에 잠시 비를 피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약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 냄새 속에는 딸의 지극한 효심과 꺾이지 않는 지혜의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장마가 깊어갈수록 시댁 식구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설이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오직 어머니의 생명줄과 자신의 자존심을 붙들고 묵묵히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혹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가장 가파른 고개를 넘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버들골 마을 전체가 들썩이는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기로 소문난 최진사 댁에서 손주의 돌잔치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지요. 최진사 댁 잔치라면 인근 고을 사람들까지 모여드는 큰 구경거리였고 그곳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이 마을에서 나름의 대우를 받는다는 증표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용식의 어머니 최 씨는 며칠 전부터 장롱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기는 했으나 막상 입고 갈 마땅한 옷이 없었던 것입니다. 최 씨는 해진 비단 저고리를 매만지며 마루 끝에 앉아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동네 안악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높였을 그녀였지만 요즘 들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병든 사돈을 뒷방에 모신 집 안 사람이라며
은근히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터라 더욱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화려한 잔치에 초라한 옷을 입고 나갔다가는 그래도 사돈 문제로 비웃음을 사는 마당에 더 큰 망신을 당할까 봐 겁이 났던 것이지요. 서리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시어머니의 어두운 표정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자존심이 곧 집안의 평화라는 것을 서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뒷방으로 들어가 어머니 김 씨의 손을 잡고 의논을 했습니다. 김 씨는 비록 몸은 병들었으나 젊은 시절 자수와 염색 솜씨가 남달랐던 분이었습니다. 김 씨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는 무릎을 탁 치며 옷장 구석에 숨겨두었던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서리야, 내 친정 가문에서만 내려오던 특별한 염색 비방이 있다. 흔한 쪽풀도 어떻게 삶고 어떤 열매와 섞느냐에 따라 임금님 도포보다 더 고운 빛깔을 낼 수 있지. 내가 알려줄 테니 내 손재주로 시어머니의 저고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보려무나. 어머니의 상세한 조언을 들은 서리의 눈이 희망으로 번쩍였습니다. 서리는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 몰래 은밀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잠든 사이 낡은 비단 저고리를 가져와 솔기를 다 뜯어내고 산에서 직접 따온 찔레, 열매와 특별한 산초를 섞어 가마솥에 정성껏 삶아냈습니다. 물빛은 처음에는 탁해 보였으나 서리가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소금 한 줌과 비법, 약초를 넣자 어느새 은은하면서도 기품 있는 짙은 포도빛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서리는 그 물에 옷감을 담가 정성껏 주물러 염색한 뒤 밤새도록 다듬이질을 하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낡아서 해진 곳에는 어머니의 자수 도안을 빌려 화려한 꽃무늬를 수놓았습니다. 새벽 달기 울 때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고귀한 저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드디어 잔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최 씨는 결국 잔치에 가지 않겠다며 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리가 정갈하게 갠 옷 보따리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옷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예전 옷을 조금 손보았습니다. 부족한 솜씨지만 한 번만 걸쳐봐 주시겠습니까? 빛깔이 어머님 피부에 참 잘 어울릴 것 같아 정성을 다했습니다. 최 씨는 마지못해 보따리를 쳐다보았다가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칙칙했던 갈색 저고리가 마치 아침 이슬을 머금은 보랏빛 꽃잎처럼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빛깔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깃과 소매 끝에 놓인 섬세한 자수는 명문가 안부인의 옷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대갓집 마님처럼 우아하고 당당했습니다. 최 씨는 내심 기뻤지만 짐짓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수로 이런 귀한 색을 냈느냐? 장터에서도 이런 빛깔은 본 적이 없구나. 서리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뒷방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비방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우리 시어머님은 성품이 강직하고 고우셔서 이런 기품 있는 색이 가장 잘 어울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이 옷을 입고 나가시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어머님을 우러러볼 것입니다. 최 씨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구박만 하던 사돈이 자신을 위해 그런 비방을 알려주고 며느리가 밤새 잠도 못 자고 옷을 지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움직인 것이지요. 최 씨가 그 옷을 입고 집 앞 골목에 나타나자 과연 마을 안악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평소 최 씨를 무시하던 이웃 부인들도 부러운 듯 옷감을 만져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최 씨 형님 아니오? 어쩜 옷 빛깔이 저렇게 고울까? 이건 꼭 궁궐에서나 입는 옷 같네 그려.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지자 최 씨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이때 서리가 시어머니의 뒤에서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크게 말했습니다. 부인들, 저희 시어머니께서 안목이 높으셔서 특별히 주문하신 빛깔입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소에도 저희 친정엄마의 안위를 걱정하시며 온 동네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보살 같은 마음을 가지셨답니다. 저희 집 뒷방에 계신 어머니를 받아주신 것도 다 우리 시어머니의 넓은 도량 덕분이지요. 서리의 이 영리한 한마디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단번에 잠재웠습니다. 병든 사돈을 모시는 것이 집안의 짐이 아니라
최 씨의 자비로움과 덕망 때문이라는 인상을 심어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최 씨를 동정의 대상이 아닌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대접과 존경을 며느리의 지혜 덕분에 받은 것입니다. 잔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최 씨의 발걸음은 구름을 타는 듯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최 씨는 평소처럼 서리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엌에서 저녁을 짓는 서리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슬그머니 부엌 찬장에서 아껴두었던 귀한 꿀단지를 꺼내 서리에게 건넸습니다. 얘야, 이거 뒷방에 가져다 주거라. 노인네 기침이 심한데 따뜻한 물에 타들이면 좀 낫지 않겠느냐. 옷 지어준 보답이니 그리 알아라. 투박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리는 감동한 표정으로 꿀단지를 받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에 서리의 지혜라는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세워준 시어머니의 자존심은 차가웠던 집안 분위기를 조금씩 녹이고 있었고, 뒷방의 어머니도 이제는 숨소리를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뉘엿뉘엿 지고 있었으나 서리의 집 마당에는 전과는 다른 평화로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잔칫날의 화려한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버들골에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늦가을 찬바람은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 최 씨를 단번에 병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평생 남편 없이 홀로 집안을 지켜오며 쇄신줄보다 질기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세월의 무게는 어쩔 수 없었는지 이번 감기 몸살은 유독 지독했습니다. 최 씨는 안방 가득 매캐한 열기를 뿜어내며 헛소리를 할 정도로 알아누웠고 며칠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밤잠을 설쳐가며 시어머니의 병수발에 매달렸습니다. 물수건을 수없이 갈아주며 열을 내리려 했었지만 최 씨의 얼굴은 좀처럼 본래의 색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안방과 부엌을 오가며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뒷방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리가 뒷방으로 가보니 친정어머니 김 씨가 벽을 짚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약초 보따리를 풀고 있었습니다. 서리야, 사돈어른의 숨소리가 심상치 않구나. 저보는 겉으로만 강한 척하시지. 젊어서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속은 이미 텅 빈 나무처럼 허해져 있으신 분이다. 이럴 때일수록 독한 약보다는 사람의 기운을 보태는 것이 먼저야. 내가 아껴두었던 이 약재들을 다려 보려무나. 밤이슬을 마친 물로 천천히 다려야 그 독한 열기가 빠질 게다. 서리는 어머니의 지시대로 정성을 다해 약을 다렸습니다. 약탕기에서 올라오는 하얀 김은 깊어가는 밤 공기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지요. 서리는 약사발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일으켰습니다. 최 씨는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며느리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타고 넘어가는 약물은 평소의 쓴맛이 아니라 달큰하면서도 시원한 흙의 냄새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시어머니의 마른 입술을 닦아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 약초는 뒷방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님의 기력이 너무 쇠했다며 손수 골라주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방 안에서 어머님의 열이 내리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부디 기운을 내셔야 합니다. 최 씨는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지만 며느리가 건넨 그 말은 가시 돋친 마음 한구석을 툭 건드리고 지나갔습니다. 그 모진 소리를 다 듣고도 나를 위해 약을 골라주었다고. 최 씨는 감긴 눈꺼풀 사이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고이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타는 듯한 갈증에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열기가 조금 가신 덕분에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물을 찾으려 몸을 일으키려던 최 씨는 문밖 마루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멈칫했습니다. 바닥을 끄는 듯한 소리와 함께 억눌린 신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최 씨는 의아한 마음에 문을 아주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거동이 불편해 늘 뒷방에 갇혀 지내던 사돈 김 씨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풍습으로 마비된 다리를 질질 끌며 마당으로 내려와 달빛 아래 놓인 장독대 앞에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찬 새벽바람이 호적삼을 파고들었지만
김 씨는 아랑구곳하지 않고 두 손을 비비며 간절하게 빌고 있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우리 사돈어른의 병을 거두어 주소서. 저분은 평생을 아들 하나 보고 모진 세월을 견뎌온 가련한 여인입니다. 저분이 계셔야 우리 서리도 시댁에서 발을 뻗고 살고 용식이도 마음을 잡고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까? 제 명주를 깎아도 좋으니 부디 사돈어른을 먼저 일으켜 주십시오. 저분은 이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니 제발 굽어 살펴 주소서. 김 씨의 갈라진 목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최 씨의 심장 박동처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자신을 부정타는 존재라며 내쫓으려 했던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고 기도를 올리는 사돈의 모습은 최 씨에게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최 씨는 문고리를 잡은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평생 남을 시기하고 의심하며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것은 사치라고 믿어왔던 그녀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최 씨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누웠지만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김 씨의 기침 소리와 간절한 기도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보았던가. 저 사람이 짐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나를 위해 빌어주는 유일한 동무였구나. 최 씨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 굳어버린 마음이 사돈이 건넨 따뜻한 진심에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의 열은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내렸습니다. 서리가 미음을 들고 들어오자 최 씨는 며느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거친 손등 위로 최 씨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 아가, 내가 어제 다 보았다. 내 어미가 이 추운 새벽에 마당에서 나를 위해 빌고 있는 걸 보았어. 나는 참으로 못난 사람이다. 저 보물 같은 사람을 내 집 구석에 가둬두고 괴롭히기만 했으니 내가 무슨 낯으로 저 사람을 보겠느냐. 서리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고백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돈어른처럼 강한 분이 계셔서 우리 서리가 시댁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잡는 거라고요. 어머니의 기도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머님을 이 집안의 어른으로 존경하기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제 어머님이 건강해지시는 것이 저희 어머니의 기도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가 내민 미음을 한 숟갈 크게 떠넣었습니다. 밥맛이 평소보다 훨씬 더 달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최 씨는 서리에게 부엌 찬장에서 가장 귀하게 아껴두었던 잣과 대추를 꺼내오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그릇에 담아 서리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이거 뒷방에 가져다 주거라. 노인네 기력이 쇠했는데 이거라도 씹어야 기운이 날 게다. 그리고 이제는 방문 좀 열어두라 해라. 바람이 차면 문틈을 막아주고 햇볕이 좋으면 마루에 나와 앉으라고 전해라. 내 집에서 죄인처럼 지낼 이유가 없다고 전해다오. 최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서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서리는 그릇을 받들고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도 따스하게 뒷방 창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댁 마당을 가득 채웠던 서늘한 긴장감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헛기침 소리와 뒷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조용한 대답이 공중에서 만나 기분 좋은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며느리 서리가 묵묵히 견디며 뿌려온 인내의 씨앗이 어머니의 진심이라는 물을 만나 마침내 단단한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뒷방 쪽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예전처럼 미움이 가득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평생 외로웠던 여인이 비로소 마주한 동반자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자존심은 며느리의 지혜로 세워졌고 그녀의 다친 마음은 사돈의 기도로 열렸습니다. 버들골의 차가운 바람도 이 집 마당에 머무는 동안만큼은 훈훈한 기운으로 변해 돌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장작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가 마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이제는 양 냄새조차 이 집안의 향기로 자리 잡았고 가파르기만 했던 시집살이의 언덕 너머로 평탄한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 네 사람의 인연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뜨거운 화해의 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 씨는 딸이 가져온 잣을 입에 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의 해수병은 여전했고 다리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마루에 나와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사돈이 있는 뒷방 쪽으로 나직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돈, 이제 몸 좀 괜찮소? 오늘 날이 참 좋구려. 그 한마디에 뒷방의 공기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포근해졌습니다. 마을 어귀의 버드나무 가지가 무겁게 늘어질 만큼 버들고래는 또 한 차례 여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는 지난 장마처럼 사납게 몰아치는 비가 아니라 대지를 부드럽게 적시며 고요하게 내려앉는 밤비였습니다. 처마 끝을 타고 툭툭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깊은 속사정을 가만가만 들어주는 장단처럼 들렸지요. 집안 식구들이 모두 깊은 잠에 들었을 법한 야심한 시각이었으나 안방의 시어머니 최 씨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툇마루로 나와 앉았습니다. 병석에서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몸이 축축하고 마음이 헛헛했던 탓이었을까요? 최 씨는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로, 독한 시어머니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왔건만 비 내리는 밤의 정취는 그녀의 단단했던 마음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아무도 없는 마당을 향해, 아니,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향해 나직하게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가슴 속에 켜켜이 쌓인 응어리를 빗물에 씻겨 보내려는 혼잣말이었습니다. 내 팔자가 참으로 모질기도 하지. 19 꽃다운 나이에 비단치마 휘날리며 이 집에 들어올 때는 이런 세월이 기다릴 줄 꿈에도 몰랐네. 서방님은 혼이 난 지 1년도 안 되어 주막집 여편네에게 마음을 뺏겨 딴 살림을 차렸고 나는 독수공방하며 찬벽을 베개 삼아 밤마다 울었지. 시어머니는 아들 하나 못 잡아두는 못난 계집이라며 나를 개 잡듯 잡으셨고 그 모진 세월을 오로지 아들 용식이 하나 보고 버텼는데 내 인생엔 어찌 이리도 따뜻한 볕 한 자락 들지 않았던가. 최 씨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강한 척, 독한 척하며 집안을 지켜왔지만 그 속은 이미 문드러져 가루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주름진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억눌린 곡소리를 토해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철저히 혼자서만 감당해온 외로움의 무게였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아들이 장성했을 때도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고 무너지면 하나뿐인 아들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툇마루를 적시는 빗소리는 그녀의 마지막 인내심마저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방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벽을 짚고 겨우 몸을 가누는 사돈 김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는 풍습으로 마비된 다리를 질질 끌며 최 씨가 앉아있는 마루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디 사돈이 감히 앞마당까지 나오느냐며 불호령을 내렸겠지만 최 씨는 그저 멍하니 빗줄기만 바라보며 자신의 서러움에 침잠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사돈의 발치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아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주제넘게 사돈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방금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하네요. 서방님 정 못 받고 홀로 자식 키우며 밤마다 찬바닥에 눈물 뿌리신 그 심정. 저도 조금은 압니다. 저 역시 남편 일찍 보내고 이 몸뚱이 하나로 서리 키우며 남의 집, 빨래에 손이 다 터져가며 살아온 세월 아닙니까? 최 씨는 의외의 위로에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시기하거나 무시하던 이웃 부인들과는 달리 사돈 김 씨의 눈에는 진심, 어린 연민과 공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씨는 최 씨의 거친 손을 슬며시 맞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참으로 장하신 분입니다. 그 모진 풍파다 겪으면서도 이 집안을 이렇게 번듯하게 지켜내시고
우리 용식이를 저렇게 훌륭한 대장부로 키우셨으니 말입니다. 남편 사랑은 못 받았을지언정 사돈은 이 마을에서 누구보다 당당한 어머니요, 아내입니다. 그 서러운 마음 제가 다 들어드릴 터이니 이제 그만 참지 마시고 마음껏 쏟아내세요. 여기엔 사돈과 저 그리고 저 빗소리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최 씨의 마지막 빗장을 완전히 부수어버렸습니다. 평생 강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며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최 씨는 사돈의 야윈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요? 그저 팔자려니 하고 살았지. 내 서방은 죽을 때까지 내 이름 한번 따뜻하게 불러주지 않았소. 잔칫날 예쁜 옷 입고 나가는 부인네들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는지. 사돈이 아시오? 나는 이 집의 종이었지.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었단 말이오. 그런데 사돈은 어찌 내 속을 이리도 잘 안단 말이오. 두 여인은 빗소리를 배경 삼아 한참을 그렇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안방과 뒷방이라는 물리적 거리도, 시어머니와 사돈이라는 신분적 장벽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가파른 고갯마루를 넘으며 서로 다른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의 깊이와 결이 같다는 것을 확인한 두 여인은 이제 남남이 아니라 세상에서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동지가 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서리와 용식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특히 용식은 어머니의 처절한 한풀이를 들으며 자신이 그동안 어머니의 외로움을 얼마나 모른 척해왔는지 깨닫고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 서리가 묵묵히 견디며 뿌린 지혜의 씨앗이 어머니의 따뜻한 공감이라는 양분을 만나 마침내 화해의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지요. 용식은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장모님을 짐이라 생각하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어머니의 빈 가슴을 이제는 효심으로 채워드리겠노라고 말입니다. 밤비는 그치지 않고 내렸지만 시대 마당을 가득 채웠던 서늘하고 무거웠던 기운은 그 빗물에 깨끗이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어느덧 울음을 그치고 김 씨의 야윈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비록 고된 시집살이와 남편의 외도로 굳어버린 마음이었지만 사돈이 건넨 따뜻한 공감의 손길은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하게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돈, 고맙소. 내 평생 속갯말을 이렇게 다 해본 건 처음이구려. 내 마음이 한결 가볍소. 이제 사돈을 보니 내 동생 같고 내 오랜 법 같소. 최 씨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두 노모는 빗소리를 들으며 한참 동안 마주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낮고 어두운 뒷방에서 시작된 기도가 시어머니의 다친 마음을 열었고 빗속의 한풀이는 두 가문을 하나로 묶어주는 튼튼한 밧줄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신부 서리가 조용히 가슴에 품어왔던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꿈이 그렇게 비 내리는 밤의 툇마루에서 소리 없이 연그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사돈을 부축해 일으키며 자신의 방 쪽을 보았습니다. 늘 혼자였던 그 방이 오늘따라 외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최 씨는 김 씨의 손을 잡고 뒷방 쪽으로 향하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내가 호박죽을 잘 만드는데 내가 호박죽이라도 쑤어줌세. 우리 같이 먹읍시다. 그 한마디에 뒷방의 낡은 창문 너머로도 따스한 달빛이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버들골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지만 이 집 마당만큼은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버들골의 산자락이 불타는 듯 붉게 물들고 논밭의 곡식들이 고개를 숙이는 결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집 마당에 찾아온 변화는 대지의 수확보다 더 눈부시고 따뜻했습니다. 한때는 양 냄새조차 부정하다며 코를 막던 시어머니 최 씨의 안방문은 이제 해가 지기 무섭게 활짝 열렸고 그 문턱을 넘나드는 것은 며느리 서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툇마루를 지나 안방으로 이어지는 길 위에는 이제 사돈 김 씨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깊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어둠이 포근하게 마을을 감싸 안으면 두 노무의 본격적인 밤마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지요. 안방 상머리에는 따뜻한 쑥차와 서리가 쪄낸 밤고구마가 놓여 있고 그 앞에 마주 앉은 최 씨와 김 씨는 등잔불 아래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최 씨는 이제 김 씨를 부를 때 사돈이라는 딱딱한 호칭 대신 언니 혹은 자네라는 정겨운 말을 섞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내가 생각해도 참 우습구려. 처음 언니가 이 집 문턱을 넘을 때만 해도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아우, 아주 집안 기둥뿌리가 뽑히는 줄 알고 밤마다 잠을 못 잤다니까. 최 씨의 짓궂은 농담에 김 씨는 수줍게 웃으며 찻잔을 만졌습니다. 사돈어른,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라도 생판남인 노인네가 짐을 싸들고 들어오면 문을 걸어 잠갔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못난 저를 동무로 받아주시니 제 평생에 이런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두 사람의 대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주로 고되었던 시집살이 이야기와 자식 키우던 시절의 눈물겨운 사연들이었지요. 최 씨는 젊은 시절 남편이 딴 살림을 차려 나갔을 때 동네 사람들 눈이 무서워 빨래터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던 서러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 김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서리를 지키기 위해 밤새 삭바느질을 하느라 눈이 침침해졌던 기억을 보태며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한 명은 남편이 있어도 외로웠고 한 명은 남편이 없어 고단했습니다. 살아온 길은 달랐으나 여인으로서 짊어지고 온 삶의 무게는 신통하게도 닮아 있었습니다. 최 씨는 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상처가 위로받는 것을 느꼈고 김 씨는 최 씨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비로소 이 집안에 자신의 쓸모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뒷방은 그저 잠을 자는 공간일 뿐. 김 씨의 영혼은 어느덧 최 씨의 안방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안방에서 들려오는 두 어머니의 웃음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 장모를 모시겠다며 큰 소리쳤던 남편 용식 역시 이제는 퇴근길에 장터에서 맛있는 떡이나 과일을 사와 안방으로 먼저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장모님, 이거 장터에서 갓 해온 실떡인데 따뜻할 때 드셔보세요. 두 분이 아주 친자매보다 더 다정하시니 제가 질투가 날 지경입니다. 용식의 너스레의 최 씨는 이 녀석아, 사돈이 아니라 이제 내 친동생 같은 분이다. 너는 가서 발이나 닦거라며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포근하고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함이 깊어질수록 시어머니 최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해진 동물을 잃을까 봐 생기는 애틋한 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 씨의 다리 부기가 많이 빠지고 기침도 제법 잦아든 것을 본 최 씨는 문득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이 나으면 친정으로 돌아가겠다던 서리의 약속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김 씨의 약사발을 챙겨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보니 안색도 좋아지고 다리 힘도 제법 붙은 것 같구려. 이제 정말 병이 싹 가시려나 보. 김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사돈어른이 좋은 약도 지어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니 죽어가던 나무에 새순이 돋는 기분입니다. 어서 기운을 차려서 사돈어른 짐을 덜어드려야 할 텐데 말이오. 짐을 덜어드린다는 그 말이 최 씨의 가슴을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가워했을 그 소리가 이제는 이별 통보처럼 들렸던 것이지요. 최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침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언니는 참 눈치도 없구려. 누가 짐이라 했소? 나는 요즘 언니랑 이렇게 밤늦도록 이야기 나누는 게 내 평생 유일한 낙인데 언니가 가버리면 나는 다시 그 차가운 방에서 누구랑 이야기를 한단 말이오. 아들놈은 제 마누라 챙기기 바쁘고 며느리는 예의만 차리는데 내 속갯말을 언니 말고 누가 들어주겠소. 최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김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내쫓지 못해 안달복달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이 떠날까봐 아이처럼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고 고마웠습니다. 최 씨는 사돈의 야윈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며 덧붙였습니다. 나 어제는 꿈을 꿨소. 언니가 짐을 싸서 버들골 옛집으로 가버리는 꿈 말이오. 자다가 놀라서 깨어보니
언니 방에 불이 꺼져 있길래 내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는지 모른다오. 언니, 우리 약속합시다. 병이 났더라도 내 곁에 있어 준다고 말이오. 사돈이 아니라 내 언니로, 내 유일한 벗으로 평생 이 안방을 같이 쓰자고 말이오. 두 노모의 눈에서 동시에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인생의 황혼길에서 비로소 만난 진정한 인연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방의 등잔불은 밤이 깊도록 꺼질 줄 몰랐고 두 여인의 이야기는 빗장 넘어 달빛을 타고 끝없이 흘러갔습니다. 문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서리는 조용히 뒤안길로 가서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며느리가 되고 싶어 시작했던 인내의 시간들이 이제는 두 어머니의 삶을 구원하는 커다란 사랑으로 열매 맺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서 뒷방이라는 이름은 사라졌다는 것을요. 안방과 뒷방 사이를 가로막았던 보이지 않는 벽은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깊은 우정이 튼튼한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가을 바람은 서늘하게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시댁 마당을 가득 채운 온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한때는 미움의 냄새로 가득했던 약사발조차 이제는 서로의 건강을 비는 기도의 향기가 되었고 갈등으로 얼룩졌던 집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 네 사람의 인연은 이제 시련의 터널을 지나 눈부신 결말의 빛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사돈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같이 자고 갑시다. 밤이 깊으니 무섭지도 않소. 최 씨의 투박한 배려에 김 씨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노모가 나란히 누운 안방의 천장 위로 평화로운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지혜로운 신부 서리가 조용히 뿌린 씨앗이 어머니들의 눈물과 웃음을 먹고 자라 어느덧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버들고래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산들바람에 서리가 앉기 시작한 늦가을이었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서리의 집안에도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지요. 죽어가는 나무 같던 친정어머니, 김 씨는 서리의 지극한 간호와 시어머니, 최 씨가 몰래 넣어준 귀한 보약 덕분에 이제 마당을 스스로 거닐 정도로 기운을 차렸습니다. 해수병에 거친 기침도 잦아들었고 풍습으로 퉁퉁 부었던 다리도 제법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몸이 나아갈수록 서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잊고 있던, 아니 잊고 싶었던 그날의 약속이 떠올라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약속하신 기한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병원이 많이 좋아지셨으니 오늘 채비를 해서 버들골 옛집으로 다시 모셔다 드리려 합니다. 조심스럽게 꺼낸 서리의 말에 안방에서 찻잔을 들던 시어머니 최 씨의 손이 눈에 띄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리는 처음 시집 올 때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 엎드려 했던 그 약속을 지키려는 것이었지요. 폐 끼치지 않겠다, 병만 나으면 바로 떠나겠다던 그 서글픈 맹세 말입니다. 서리는 어머니 김 씨의 소박한 짐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올 때처럼 낡은 보따리 몇 개가 전부였지만 그 안에는 시어머니 최 씨가 선물한 비단 옷가지와 털신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 용식은 마당에서 수레를 정비하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장모님이 짐이라며 짜증을 내던 그였지만 이제는 어머니와 장모님이 나란히 앉아 웃음꽃을 피우던 그 평화로운 광경이 사라진다는 생각에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용식은 아내 서리의 눈을 피하며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었기에 가장으로서 그 말을 되돌릴 명분을 찾지 못한 것이지요. 이윽고 떠날 준비가 다 끝나고 김 씨가 뒷방에서 나와 시어머니 최 씨의 방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돈어른, 그동안 이 미천하고 병든 노인을 거두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돈 덕분에 제가 다시 제 발로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남은 생은 사돈어른과 이 집안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제 살던 곳으로 돌아가렵니다. 김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 역시 정든 이 집을 떠나 다시 차가운 옛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못내 서글펐으나 자식의 앞길을 위해 결심을 굳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최 씨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최 씨는 서리가 마당에 내려놓은 김 씨의 보따리를 낚아채더니 담벼락 너머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누가 간다느냐? 누가 이 집에서 나간단 말이냐? 최 씨의 갑작스러운 호통에 서리와 용식은 깜짝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최 씨는 김 씨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굵은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는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단단하게만 보였던 최 씨였습니다. 언니, 정말 갈 생각이오? 내가 언니를 어찌 보낸단 말이오. 처음 올 때는 나도 눈이 멀어 언니를 병자로만 보았소. 하지만 이제 언니는 내 병든 마음을 고쳐준 이 세상 유일한 동무요. 내 친자매보다 귀한 사람이란 말이오. 밤마다 안방에서 언니랑 시집살이 한풀이하고 서로 손 맞잡고 울던 그 세월을 어찌 잊으라고 이렇게 무정하게 떠나려 하오. 최 씨의 목소리는 어느덧 절규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 씨의 야윈 어깨를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가면 나는 다시 그 넓은 안방에서 혼자 벽을 보고 자야 하오. 아들놈도 며느리도 내 속갯말은 다 모른다오. 오직 언니만이 내 서러움을 알아주고 내 외로움을 달래주었는데 이제 기운 차렸으니 가버리겠다니. 이리도 모질게 내 가슴에 구멍을 내고 가시려오? 안 돼오. 절대로 못 가오. 최 씨의 처절한 통곡에 서리와 용식도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서리는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독한 시집살이와 남편의 외도로 굳어버린 시어머니의 마음을 녹인 것은 자신의 지혜이기도 했지만 결국 인생의 무게를 같이 짊어진 사돈 김 씨의 공감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김 씨는 사돈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어찌 사돈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 집에 더 머무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사위 눈치도 보이고 딸아이 체면도 생각해야 하니. 그러자 용식이 달려와 장모 김 씨의 다른 한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못난 말들 다 잊어주십시오. 이제 장모님은 저에게도 또 한 분의 어머니십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저렇게 간절히 원하시는데 어디를 가신단 말씀입니까? 제발 가지 마십시오. 평생 저희와 함께 이 집에서 사셔야 합니다. 용식의 진심 어린 참회의 마당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김 씨의 손을 자기 가슴에 갖다 대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언니, 들었소? 내 아들도 이렇게 빌지 않소. 이제 저 뒷방은 잊으시오. 오늘부터 안방 건너에 있는 제일 좋은 방을 언니 방으로 꾸밀 것이오. 우리 낮에는 같이 나물 뜯고 밤에는 한 이불 덮고 예시야기 나누며 그렇게 늙어갑시다. 사돈이 아니라 내 동생으로, 내 언니로 평생 내 곁에 있어 죽으려. 최 씨의 눈물 섞인 제안에 김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들골 옛집으로 돌아가는 약속의 날은 그렇게 평생 함께할 약속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마당에 흩어진 짐 보따리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고 그 짐 안에는 이제 미안함 대신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 노모가 서로를 껴안고 우는 그 모습은 세상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지혜로운 신부 서리가 조용히 뿌린 인내의 씨앗이 어머니들의 눈물과 화해라는 양분을 먹고 마침내 풍성한 결실을 본 것이지요. 서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 사이로 가족의 웃음소리가 마당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 시집 올 때 꽃가마 뒤를 따르던 그 서글픈 들것의 기억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살아가는 네 사람의 단단한 믿음이 기둥처럼 세워져 있었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그 약속을 뛰어넘은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이제 김 씨의 팔짱을 끼고 안방으로 들어가며 연신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언니, 오늘 저녁엔 내가 특별히 맛있는 전을 부쳐줌세. 그 정겨운 외침이 버들골의 노을 속에 아름답게 번져나갔습니다. 인생의 가파른 고개를 함께 넘어온 두 여인은 이제 다시는 서로를 놓지 않겠다는 약속을 눈빛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버들고래 산천에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나고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오던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신부 서리가 시댁 문턱을 넘은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요. 그 1년 사이 이 집안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뒷방의 찬 공기는 온데간데 없고 집안 구석구석에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경사는 바로 서리의 배가 남산만큼 불러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와 친정어머니 김 씨는 이제 누가 사돈이고 누가 시어머니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붙어 다녔습니다. 두 분은 서리가 먹을 보양식을 챙기느라 하루가 짧았지요. 최 씨는 시장에 나가 제일 싱싱한 잉어를 사왔고 김 씨는 산에 올라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귀한 약초를 캐왔습니다. 그렇게 두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 속에 드디어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강하고 복스러운 아들아이였습니다. 아이고, 저 코 좀 보게나. 어쩜 저리 우리 용식이를 쏙 빼닮았을까. 최 씨는 아기를 품에 안고 싱글벙글 웃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김 씨 역시 곁에서 아기의 고운 손가락을 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사돈어른, 이 아기가 우리 집안의 진짜 복덩이입니다. 이제 서리도 진짜 어머니가 되었네요. 아기가 태어나자 집안은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며느리 서리의 몸조리와 아기, 육아를 두고 두 할머니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은 아기의 속사계를 싸는 방식에서부터 터졌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아기가 놀라지 않게 꽁꽁 묶어야 한다며 아기를 마치 집단처럼 단단하게 싸맸습니다. 언니, 아기는 이렇게 단단히 싸야 다리가 곧게 펴지고 잠도 깊게 자는 법이오. 내가 용식이 키울 때 다 이렇게 키웠다니까요. 그러자 친정어머니 김 씨가 조심스럽게 속사계를 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돈어른, 아기도 숨을 쉬어야지요. 너무 꽉 조이면 피가 안 통하고 열이 올라서 태열이 생깁니다. 우리 서리는 제가 느슨하게 키웠어도 저렇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두 할머니의 육아 전쟁은 방 안 온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최 씨는 산모와 아기는 무조건 뜨거운 방에서 땀을 내야 한다며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방바닥을 절절 끓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김 씨는 아기가 더워서 칭얼거린다며 슬그머니 문을 열어 찬바람을 들이곤 했지요. 최 씨가 문을 닫으면 김 씨가 다시 열고 김 씨가 이불을 걷어내면 최 씨가 다시 덮어주는 진풍경이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두 분이 한밤중에 아기 침대 앞에서 맞붙고 말았습니다. 아니, 사돈, 아기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자꾸 문을 여시는 거요? 내 손주 감기라도 걸리면 사돈이 책임질 거요? 최 씨가 짐짓엄한 목소리로 말하자 김 씨도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돈 어른, 아기 얼굴 좀 보세요. 더워서 빨갛게 달아올랐지 않습니까? 아기는 서늘하게 키워야 머리가 맑아진다고 의원들도 말합니다. 두 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곤히 자던 아기가 갑자기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황한 두 할머니가 동시에 아기를 달래려 손을 뻗었지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미가 미안하다. 그래, 외할미가 시원하게 해줄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기가 두 할머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시원하게 방귀를 뿡 하고 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미소를 지으며 방긋 웃었습니다. 마당에서 기싸움을 지켜보며 안절부절 못하던 용식과 방 안에서 웃음을 참고 있던 서리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할머니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쑥스러운 듯 터허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녀석이 할미들 싸우지 말라고 저러는 모양이구려. 최 씨가 김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너무 고집을 피웠소. 언니가 약초 지식도 많고 서리도 잘 키웠는데 내가 내 방식만 맞다고 우겼구려. 김 씨도 미안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돈어른. 사돈어른이 아기를 아끼는 그 뜨거운 마음이 어디 가겠습니까? 다 우리 복덩이 잘 되라고 그러신 건데요. 그날 밤 두 할머니는 아기를 가운데 눕히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아기의 배를 살살 쓸어 주었고 친정어머니 김 씨는 부채질을 살며시 해주었지요. 서로의 방식이 섞이자 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게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신부 서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시집 올 때 했던 그 눈물겨운 약속들이 이제는 이렇게 풍성한 웃음으로 열매 맺었음을 말입니다. 버들고래 밤하늘에는 초승달이 예쁘게 걸려 있고 집안에는 아기의 고른 숨소리와 두 어머니의 정겨운 속삭임이 가득했습니다. 뒷방의 서러움도 시집살이의 고단함도 이제는 모두 예시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로지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새 생명을 향한 축복만이 이 집 마당에 가득 차 흘렀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인 이들의 인연은 그렇게 봄날의 꽃향기처럼 온 마을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사랑은 때로 부딪히고 깎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모서리가 둥글게 마모되어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품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히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옛날 담화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